하나 공부는 영점이었어. 너무 왜? 지금 드린 거를 좀 숙제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형태소 들어갈 건데 제 생각에는 아직 독립원까지 하고 하려면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기는 해서 이거 페이지를 우리 마더타운이라고 하는 책 복사한 거여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에 페이지가 있고 가운데도 페이지가 있지. 지금 받은 사람 다 가운데 페이지 있어요? 조그맣게? 요거 기준으로 숙제해 드릴게요. 풀고 채점까지 다 해오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연습하라고 주는 거여가지고 질문 있으면 그것만 따로 받을 거고 수업 시간에 풀이는 안 할 거거든. 이거 풀이하면 우리 진도를 못 나가가지고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도고에 있는 문제는 제가 풀이를 할 건데 지금 프린트로 준 거는 따로 풀이 안 할 거니까 질문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추가할 건데 일단은 보고 이따가 숙제하고 오늘 1월 7일 벌써 7일이네. 이거는 이따가 써드릴 거고 마법사 8쪽에서 일단은 13쪽까지 할 건데 얘도 오늘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오늘 진도 나가는 거 보고 숙제 드릴 거고 제가 까먹을까봐 써놓은 것도 이따가 다 채워드릴게요. 23쪽 봅시다. 독립원 하던 책 23쪽이요. 요거 보고 23쪽 독립원은요 사실 다른 품사에 비해서 중요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이기는 하거든. 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문제로 나오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쉽지만 그래도 공부는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독립원은 뭐냐? 문장의 다른 말들과 관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독립원에 속하는 품사는 감탄사뿐이다. 네, 밑줄 쭉 쳐볼까? 문장의 다른 말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어. 감탄사밖에 없다고 했었죠. 네, 감탄사는 이제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내는 건데 감정 감탄사는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거. 아이쿠, 어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감탄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식 감탄사는 청자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거. 그래서 여보세요, 네, 아니요 이런 것들 네, 이제 감탄사에 해당한다. 이게 아이고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고 생각하기는 쉬운데요. 여보세요, 네, 아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라고 생각을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거 감탄사에 들어간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누구 불러서 누구야 불렀는데 네? 감탄사라고요. 의식을 하면서 거기에 내가 대답을 한 거잖아. 감탄사 중에서도 의식 감탄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은 이제 입버릇 다른 말로 군말이라고 하는 건데 진짜 특별한 의미도 없이 저 요런 게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근데 문제로는 또 있더라고요. 네,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자, 바로 형태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머리가 조금 아파지기 시작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엄매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굳은 마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을 건데 네, 하다 보면 되거든. 처음에만 어렵고 네, 머리 아플까봐 제가 약간 달래드리는 건데요. 네, 잘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을 거야. 자, 형태소를 할 건데요. 우리 이제 너네 1학년 때 의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을 거야. 그쵸? 의문을 배우면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렇게 배웠을 건데 지금 여기서 의문하는 거는 아니고 형태소와 차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과 공이 다른 말이잖아. 그쵸? 근데 이거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 기역과 아와 오 구성하는 요소가 기역과 오와 이응. 자, 근데 여기서 둘의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거는 가운데에 있는 아와 오의 차이 때문에 이 둘의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의미를 구별해주는 건 맞지만 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맞아 틀려? 틀리지.
여기는 의미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의미를 구별해 주는 것까지지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 그러면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가 우리 지금 배우는 형태소라고요. 형태소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줄 쳐봅시다.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밑줄 쳐볼게요. 쭉 칩시다. 일정한 뜻,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면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의미라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와 문법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제가 단어를 지금 몇 개를 썼는데 일단은 형태소는요 보통은 뭐 한 글자 단위로 끊어지기는 하는데 한 글자보다 더 세세하게 끊어지기도 하거든. 우리 아까 배웠었던 관형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 니은 이거 하나였었잖아요. 그렇게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자, 하늘이라는 단어 한번 보자. 하늘 하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늘의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내가 하랑 늘로 쪼갰어. 하에 그 의미가 있어요? 늘의 그 의미가 있어? 아니지. 그러면은 하늘은 둘로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자체로 하나의 단어이면서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다. 나무도 한번 볼게요. 둘로 쪼개면은 나무의 의미 있어? 없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나무도 쪼갤 수 없이 하나의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지. 자, 첫사랑 한번 볼게요. 첫사랑의 이미지를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떠올리고 계세요? 누구 남자의 얼굴 떠올리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첫과 사랑을 한번 끊어볼게요. 자, 첫만을 했을 때 첫의 의미 있어? 없어? 그치? 뭔가 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잖아. 사랑 했을 때 의미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은 첫은 얘랑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첫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지만 얘는 둘로 나눠가지고 첫이라는 게 단독으로 형태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뒤에 있는 사랑도 나눌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랑을 머리로 떠올려 보시고 중간에 끊어봐. 사의 그 의미 있어? 없지. 랑의 그 의미 있어? 없지. 그럼 얘는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얘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검색하면 첫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있거든. 단어는 하나지만 형태소는 두 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우개 한번 볼게요. 지우개 머리로 떠올려 보시고, 자, 지우개에서 지를 한번 끊어볼게. 끊으면 돼? 안 돼? 그 의미 있어? 없어? 없어져 버리지? 그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지랑 우 사이는 남겨놓고 지우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우개의 의미 있잖아. 뭔가 지우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 도구 있잖아. 지우의 그 의미 있어? 없어? 지우 자체의 의미가 있어? 없어 얘들아? 자, 잘 생각해봐.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먹다 같은 경우는요, 먹다, 먹고, 먹으니, 먹으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없잖아, 벌써부터. 그러면 이렇게 끊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먹다를 너네가 떠올려봐. 이거 제가 답을 먼저 말했죠. 먹다는 중간에 끊을 수가 있거든. 먹다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자, 뭔가를 퍼가지고 입으로 집어넣어서 삼키는 그 행위를 떠올려 보시고, 그게 먹에 있어요? 다에 있어요? 먹에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우개 한번 생각해봐. 뭔가 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지우는 행위가 있고 그 도구라는 의미가 합쳐져서 지우개인 거잖아. 지우에서 끊었어. 지우 자체에 어떤 의미 있어? 없어? 있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지우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어간 어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뭔가를 문질러서 지우는 그 행위가 앞에 있는 지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우개는 한 단어는 맞아. 근데 뭔가를 지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앞에 있는 지우에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개는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의미를 지금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우개는 지우와 개로 끊어지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 단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창밖 볼게요. 중간에 한번 끊어볼게. 창밖이 놀랍게도 이제 한 단어인데 창밖을 생각했을 때 창의 의미 있어? 없어? 있지. 밖의 의미 있어? 없어? 있지. 이걸 더 잘게 쪼갤 수 있나? 없지. 그러면은 얘도 두 개로 이루어진 한 단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군말도 마찬가지. 말만 해도 의미가 있잖아. 그 앞에 군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뭔가 쓸데없이 덧붙는 이라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한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형태소와 단어, 너네가 반드시 만날 문제가 뭐냐면은 문장을 준 다음에 이거 단어 개수 몇 개게, 형태소 개수 몇 개게, 또는 형태소 단위로 다 분석해봐. 거기 밑에 한번 볼래 얘들아? 26쪽에 그 중간보다 조금 더 밑에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 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형태소 단위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단원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좀 빡세 보이나요?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거든요. 자, 겁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일 수도 있고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형태소일 수도 있다. 그쵸? 요거 한번 볼까? 짓밟히다라는 거를 형태소 분석해봐라 라고 하면은 짓밟히다의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일단은 얘를 떨어뜨려도 말이 된다 하면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짓 빼고 밟히다만 쓸 수 있어? 괜찮지? 자, 여기서 끊고 히를 빼고 밟다만 쓸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짓 따로 발 따로 히 따로 다 따로인 형태소 4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인 거거든. 그러면은 범위가 단어가 더 큰 개념이야? 형태소가 더 큰 개념이야? 큰 개념? 단어가 더 큰 거고 그 큰 거 안에 여러 개의 형태소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달리 말하면은 어떤 문장 또는 단어를 준 다음에 형태소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이제 쓸 때 형태소의 수와 단어의 수를 우리가 찾아야 될 때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수가 같거나 항상 뭐의 수가 많을까? 개수가 뭐가 많을까? 둘 중에? 형태소 쪽의 수가 많겠지. 왜냐면은 한 단어는 일단은 하나의 형태소보다는 수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파악할 때 항상 형태소의 개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같거나 절대 형태소보다 단어의 수가 많아질 수는 없거든요. 어떤 단어의 형태소와 단어를 분석하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형태소의 분류라고 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그 중간에 뭐 예문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뭐 나중에 다 하고 가도 괜찮고. 자, 형태소의 분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자립성이 있냐 없냐. 자립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자기 혼자 쓸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는요 자립이거나 의존이면서 실질이거나 형식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얘는 자립 형태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실질 형태소라고 해요? 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자립이면서 실질이거나 자립이면서 형식인 거고 의존이면서 실질이거나 의존이면서 형식인 거라고요. 항상 한 형태소는 둘 중에 여기서 하나 그 성질을 지금 가져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립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자립성 옆에 자립 형태소를 보시면은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가 자립 형태소고요. 의존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이제 의존 형태소라고 이제 부르는 거다. 자, 그런데 이때 자립성이라고 하는 게 약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은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띄고 혼자 쓸 수 있냐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앞뒤를 띄고 이거 혼자 쓸 수 있냐. 자, 그러면은 혼자 쓸 수 있는 것들에 뭐가 있어요? 대명사, 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는 거고요.
의존 형태소에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용언의 어간 부분은 동그라미 좀 쳐놓을까? 얘가 좀 특이하거든요. 용언의 어간 동그라미. 형태소 분석하는 거 우리 살짝 한번 해볼까?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 단어에 대해서는 앞에 배우고 왔었잖아.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혼자 쓸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단어인데 특이하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단어를 배우고 왔었죠. 그러니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조사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붙어있으니까 꽃가루 한 단어거든? 그럼 이거의 형태소 분석 한번 해볼까?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책 보지 말고 앞에서 꽃가루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걸로 최대한 잘게 쪼개면은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어보진 않을게. 자, 생각해보셨어요? 꽃 뒤에 끊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꽃 혼자 충분히 쓴단 말이야. 이렇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루를 그럼 보시면은 가루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고 가랑 무 사이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은 꽃가루는 단어로는 하나지만은 형태소로는 꽃 따로 가루 따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진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꽃하고 가루 각각의 형태소가 있다. 그 다음에 날리는 봄이 온다에서 날리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이거 주의하세요. 날리는 이 얘들아 품사가 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형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쓸 거야? 날리다 인데 여기에서 리를 빼고도 날다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뒤에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는 끊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느는 그러면은 날리 사이를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날다 날리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이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리가 없이 이 말이 성립해 안 해? 날다라는 말 써 안 써? 쓰지? 날다 에다가 리가 붙어가지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럼 이 사이도 끊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은 뭐야? 총 3개의 형태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날리는 이 단어로 치면 몇 개야? 날리는 몇 개의 단어야? 1개. 근데 형태소로는 3개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봄이 온다. 여기는 조금 쉽네요. 이 뒤에 붙어있는 이 얘 우리 뭐라고 부르는 애야? 조사라고 부르는 애지. 조사는 단어니까 앞말에 붙여쓰긴 하지만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형태소가 단어보다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얘가 단어면은 당연히 요 사이는 끊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더 잘게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은 2개의 단어고 2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온다 볼게요.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온다의 기본형이 뭐예요? 오다가 지금 기본형이거든. 오다가 기본형이야. 그러면은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항상 형태소상 끊을 수가 있거든. 그럼 여기를 끊었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와서 온다가 된 거야? 여기 뭐가? 오다에다 뭘 넣으면 온다가 돼? 니은이 들어오면 온다가 지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형태소 분석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 경우는요. 요렇게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방금 배운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한 거에서 자립이 띄어쓰기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꽃하고 가루가 각각의 형태소라고 말을 했는데 꽃이 항상 뭐랑 붙어서 써야 돼? 어때? 그렇지는 않지. 그러면은 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자립이야? 의존이야? 자립이라고 하시면은 된다고요. 가루는요? 가루도 항상 뭐를 붙여서 써야 돼? 항상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어야 돼, 가루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도 혼자 쓸 수 있는 거지. 자립이야? 의존이야? 그치? 자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좀 봐줘. 날리는 이 부분 볼게. 날리는의 날이 이거 무슨 어디에 무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오 좋아요. 용언의 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용언의 어간을 얘들아 항상 뭐를 데리고 와야 돼? 용언의 어간은
뒤에 그치 어마어미를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되거든. 단독으로 절대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오늘 밥 너 어디 가는 뭐 뒤에 그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뭐 행복하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뭐를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얘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아니야. 항상 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이다라고 보면은 되겠지요. 이때 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 다음에 우리가 배울 개념인데 접사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접사도 그냥 리만 절대 쓰지 않지요. 뭔가에 붙어서 써야 되는 거야. 의존입니다. 는 뭐에 해당해? 용언의 어마러미에 해당하잖아요. 얘도 단독으로 써 안 써? 안 쓰지. 얘도 그럼 뭐에 해당하는 거야?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된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멍 때리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봄이 온다 부분 볼게요. 자, 봄이라고 하는 거 혼자 써 안 써? 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자리 뒤에 요 녀석. 우리 아까 이거 뭐라고 불렀어? 조사라고 했었는데 조사는 얘들아 단어이기는 한데요. 조사 혼자 써 안 써? 안 쓰지. 항상 뭐 뒤에 붙어서 쓰잖아. 조사는. 그치? 그러면 이게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으로 가야 돼요.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 단어면은 그러니까 단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형태소를 이제 다 나누는 건데 얘 혼자 단어면은 그냥 자립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온다 여기랑 지금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 다 뭐가 돼야 돼? 의존, 의존, 의존 이렇게 이제 가시면은 된다. 구분하시겠어요 이거? 좀 하다 보면은 연습이 되거든. 이거를 너네가 빈 종이에다가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 써놓고 혼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연습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자. 자립 형태소의 예시에 관형사에다가 물결 표시 좀 해줄 거야 얘들아. 관형사에 물결. 네, 부사도 물결 표시. 관형사랑 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항상 뒤에 꾸며주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뭔가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의존 형태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근데 관형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띄어쓰기하고 혼자 쓰거든요. 그래서 얘 의존 아니고 자립 형태소입니다. 이거 헷갈릴까봐 띄어쓰기 쓴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띄어쓰기 한다고 무조건 띄어쓰기 한다고 무조건 자립성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띄어쓰기가 있으면은 자립 형태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고. 띄어쓰기 한다고 무조건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요. 네, 띄어쓰기 했을 때 자립 형태소라고 이제 보면은 되는 거고. 말을 제가 지금 좀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띄어쓰기에서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자립 형태소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이게 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붙여 쓰면은 무조건 의존 형태소냐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의 용언의 어간이고 그 다음 실질적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실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단어를 의미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좀 구체적인 이미지가 상상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 같은 경우 생각해봐. 봄이 온다 해서 이를 생각을 했을 때 머리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른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 옆에다가 밑줄 좀 쳐봅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 밑줄. 그 밑에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 의미에다가 밑줄 칩시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에는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들어가는데 여기 용언의 어간도 동그라미 좀 쳐놓을게요. 우리 아까 의존 형태소의 용언의 어간도 동그라미 쳤지? 여기 실질 형태소 용언의 어간에도 동그라미 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감탄사에다가 물결 좀 쳐볼까? 네, 감탄사가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한데요. 네, 감탄사 실질 형태소입니다. 감탄사가 어떤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었던 거 꽃가루 날리는 봄이 온다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면 되는데 꽃 의미 있어 없어? 있지. 가루 있어요. 날
그치.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날리는이라고 했을 때 날은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날다 했을 때 그 의미가 날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접사 개념을 안 배워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는 형식형 대소, 느는요? 없어. 형식형 대소. 공은요? 있어. 실제. 이는요? 없어. 형식. 여기는요? 오. 있지. 실제. 니은은 없어. 형식. 다는요? 없어. 형식형 대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눈치를 챘겠지만은 자립칠제, 의존 형식, 자립칠제, 의존 형식 이런 식으로 가거든. 웬만하면은 자립 형태소면은 웬만하면 실체 형태소란 말이야. 근데 특이하게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우리 아까 동그라미 친 용언의 어간 얘만 조금 특이하게 의존 형태소면서 실제 형태소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거든요. 거기 예시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봐봐. 위에 의존 형태소에 용언의 어간 빼고 조사, 어미, 접사. 밑에 형식 형태소에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있잖아. 용언의 어간만 의존 형태소면서 실질 형태소고요. 나머지는 웬만하면 자립이면 실질, 의존이면 형식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용언의 어간 부분만 의존이지만 실질이다. 요거는 좀 따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언의 어간만 의존이면서 실질. 나머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이제 세트로 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써주시고. 그러면은 얘들아 아까 띄어쓰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혼자 쓸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의존이 아니라 자립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썼을 때 우리 이 것과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지? 의존명사라고 부르지. 의존명사는 항상 앞에 꾸며주는 애를 데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의존 형태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띄어쓰기 해가지고 단독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자립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네, 거기 자립 형태소에 명사 끄집어내가지고 의존명사 포함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의존명사도 자립 형태소다. 의존명사도 자립 형태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준 다음에 얘의 단어별로 구분해가지고 각각의 품사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형태소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자립인지 의존인지 실질인지 형식인지 구분을 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너네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어별로 구분하고 형태소별로 구분하는 거 지금 마더텅 드린 거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걸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일단 개념은 이해하셨어요? 이제 적용하는 건 이제 나중에 보시고 지금 이해돼도 하다 보면 막 이상한 게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건 이제 문제 풀면서 그때 해결을 해보는 걸로 하고 일단 개념 자체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어근과 접사 부분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은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어근과 접사. 제가 아까 동사 어간 얘기하면서 이따가 뒤에 어근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건데 그냥 헷갈리지 말아라 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이 어근과 접사는 뭐에서 나오는 개념이냐면은 단어를 형성할 때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단어를 만들 건데 그 단어의 재료 있잖아. 그거를 이제 가지고 어근과 접사라고 나누는 건데
자, 오늘 할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기는 한데요. 뒤로 넘겨서 30쪽 한 번만 펴볼래? 자, 30쪽을 보시면은요, 단어라는 것을 형성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요. 종류가 제일 크게 나누면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단일어와 복합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름에서 봐서 알겠지만 단일어는 뭔가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게 단일어인 것 같고, 복합어는 뭔가가 좀 복합되어 있는 게 복합어인 것 같지요. 이때 복합어를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단어의 재료가 아까 방금 우리가 봤었던 어근과 접사를 재료로 해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거거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만들려면은 그 단어의 중심 의미가 되는 재료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항목에 어근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 근데 단일어는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그냥 어근하고 끝. 요게 이제 단일어가 되는 거고, 합성어는 어근에다가 어근이 붙으면 합성어라고 하고,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할까? 어근에 접사가 붙은 거를 파생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배우는 거고, 다시 앞으로 와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어근이 뭐고 접사가 뭔데가 지금 배울 내용이거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어근에 밑줄 좀 쳐봅시다. 자, 형태소 중에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밑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그 단어의 중심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아까 봤었던 하늘, 이 단어 볼게. 자, 하늘 우리 아까 줄로 쪼갤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하나의 형태소였잖아. 그러면은 형태소가 지금 하나인데 하늘을 생각하면 그 떠올려지는 이미지 있지. 그 이미지가 어디 형태소에 있는 거야? 하나의 형태소니까 하늘이라는 그 말 자체에 그 중심적인 실질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하늘은 단독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아니면은 먹다 같은 단어 보시면은요, 얘 이렇게 이제 끊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근 접사 얘기할 때 어미는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하거든. 어미는 그냥 이 개념이 아예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미를 제외하고 먹 부분을 지금 보시면은 먹은 먹다의 중심 의미가 지금 먹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먹은 얘도 어근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됐어? 근데 먹다 중에서 중간에 히를 집어넣거나 아니면은 거의 예시 단어로 있는 헛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헛 먹다 이렇게 지금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 자, 이때 먹히다라고 했을 때 헛먹다를 먼저 볼까? 자, 헛먹다라고 이제 봤을 때 헛먹다에서 일단 어쨌든 먹는 행위가 우리가 떠오르잖아. 그럼 헛먹다에서 그 중심되는 의미는 어디에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먹에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지. 그럼 이때 먹은요 어근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헛은 먹을 뒷받침해주는 접사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밑에 접사도 개념 한번 같이 볼까요? 밑에 밑줄 쳐봅시다. 형태소 중에서 어근에부터 그 의미를 더하거나 한정하는 부분 밑줄.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것도 같이 쓸까? 플러스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는. 네, 접사의 기능은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먹다의 품사가 뭐지? 먹다. 동사지. 근데 이 먹이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내가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서 먹이라는 거를 만들었어. 먹이의 품사는 뭐야? 명사지. 그러면은 원래는 동사인데 동사인 먹다를 먹이라고 하는 명사로 바꾸는 게 뭐가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지. 이때의 이를 접사라고 부른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때의 접사는 우리가 아까 접사 기능 뭐라고 했어? 어근에 붙어서 의미를 뭔가 더하거나 한정하는 거. 두 번째는 품사를 바꿔주는 거.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 이때의 이는요.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헛먹다 같은 경우에 헛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뭔가 한정해주는 기능을 하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둘 다 뭔가 중심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 항상 어근에 붙어가지고 뭔가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주거나 기능을 하는 건데 그 녀석들을 우리가 접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아까 예로 들었던 짓밟히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요. 쓸데없는 거 다 빼고 제일 태초의 기본형을 보면은 발다거든요. 발다. 그쵸? 그러면은 어미는 우리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발비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 발비 어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앞에 붙은 길과 뒤에 있는 희는 어근일 수도 있고요. 접사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 희 먼저 빼고 발다, 짓밟다.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 발다, 짓밟다. 짓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자기의 중심 의미를 가지고 붙어있는 거야? 아니면 발달을 뭔가 한정하거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야? 짓은? 한정하고 있는 것 같지? 의미를 더해주는 것 같지? 그러면 이때의 짓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아니라 접사가 되는 거라고요. 뒤에 있는 희는요. 밟다와 밟히다의 의미를 생각해봐. 밟다는 뭔가 내가 밟는 거고 밟히다는 내가 밟힘을 당하는 약간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종이를 밟았어. 그럼 종이 입장에서는 나한테 밟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 희라는 것은 자기가 중심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붙어있는 거야? 아니면 밟다에 뭔가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전자야 후자야? 후자. 그치? 그러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자 거기 다시 한번 볼게요. 예시 단어로 지금 먹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먹다에서 겁먹다라는 말을 지금 보시면은 자 겁먹다에서 여기 사이 끊을 수 있지요. 형태소로. 이때 우리 아까 먹다라는 게 어근이라는 거는 봤었거든요. 그러면 겁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겁먹다와 먹다를 비교를 했을 때 겁이 그 자체로서 뭔가 실질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붙은 거야? 아니면 단지 먹을 한정하거나 제한해주는 기능만 하는 거야? 겁은? 대안. 뭐로? 대안. 대안? 한정. 자, 다시 생각해봐. 먹다에 겁이 지금 붙어있는데 겁이라는 그 말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냐? 겁. 그치? 그러면 이때의 겁은요. 어근인데 어근에 붙어가지고 새로운 말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이것도 문제를 이렇게 좀 많이 풀다 보면은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 일단은 나눠가지고 자 어쨌든 어근 플러스 어근이 지금 합쳐져 있다라고 보면은 되는데 이게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이것도 작은 팁을 드리자면은요. 접사는 우리 아까 앞에 형태소 배울 때 무슨 형태소라고 배웠어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자립이야 의존이야? 의존 형태소라고 배웠거든요. 달리 말해서 혼자 못 쓰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이 같은 경우 혼자 못 쓰고 집 같은 경우 혼자 못 쓰고 희 같은 경우 혼자 못 쓴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서 어근에 붙어서 뭔가 의미를 더해주는 요 녀석들은 접사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근데 겁먹다에서 겁 같은 경우는요. 혼자 써? 안 써? 겁. 쓰지. 명사로서 혼자 쓰이잖아. 그러면 걔는 접사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 겁은요. 그래서 근 혼자 거기다가 써놓자. 이것도 저의 작은 팁들. 자, 저기다가 쓰시면 돼요. 거기 뭐야? 그 겁먹다 거기 밑에다가 쓰면 되는데 이 겁과 같이 단독으로도 쓰이는 말들은 접사가 아니다. 접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머리 아픈 거 하나 물어볼게. 자, 첫사랑이라는 말이 있고요. 풋사랑이라는 말이 있어. 둘 다 이렇게 끊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어근이야. 어떻게 구분할래? 자, 요거를 가지고
있는 말들은 접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떨어뜨려 볼게요. 한번 첫이라는 것을 혼자 떨어뜨려 가지고 쓰기도 하나? 그치? 띄어쓰기 하고 뭐 첫 시험, 뭐 첫 직장, 첫 친구, 첫 학교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단독으로 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때 첫은 뭐일 가능성이 크다? 접사 어근 중에서 근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근데 풋사랑 같은 경우에 풋을 혼자 떨어뜨려가지고 풋 띄고 뭐뭐, 풋 띄고 뭐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라고. 구분을 좀 하시겠어요?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너네가 의미적으로 중심되는 의미가 있냐 없냐 그거를 가지고 구분해봐도 괜찮고 그게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지를 가지고 좀 구분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보통은 이렇게 앞에 붙는 말들 있잖아. 요게 보통 헷갈리거든요. 네, 그걸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살짝 이제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숙제를 주고 싶어서 여기 밑에까지는 좀 마무리를 할게요. 네, 쉬운 거예요. 자, 접사가 우리 접사를 배웠는데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이 말?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봐야 본인이 이해했나 안 했나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풀고 이해 안 되면 내가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해 줄 거거든. 문제 풀면서 오늘은 개념 배운 거니까 조금 감이 안 와도 문제 풀면서 한번 익혀보시고 근데 문제 풀는데 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 처음에는 보통 그러니까 자존감 떨어지지 마시고요. 다음에 설명하면서 같이 해볼 거니까 근데 최선을 다해서 풀어는 놓으세요. 아시겠죠? 접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접사는 항상 어근에 붙는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 어근에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을 수도 있어. 그렇죠? 이때 어근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접사가 앞에 붙을 수도 있고요. 뒤에 붙을 수도 있는데 앞에 붙은 접사를 뭐라고 하냐? 머리 숫자를 써서 접두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뒤에 붙은 접사를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접미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짓밟히다 봐봐. 여기가 지금 어근이잖아. 그러면 어근의 앞에 붙어있는 짓은 접두사야 접미사야? 접두사. 뒤에 붙어있는 희는 접두사야 접미사야? 접미사.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접두사 같은 경우는요. 어근의 앞에 결합해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해. 접미사도 같은 기능을 하거든. 근데 둘의 기능적인 차이는 뭐냐. 거기 밑에 있기는 한데요. 접두사는 품사 바꾸는 거는 못해. 접미사만 품사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접미사 거기 밑에 밑줄 좀 쳐놓을까?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 밑줄. 네, 이거는 접미사만 하는 거다.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시 단어들, 꿈, 발자, 파랗다, 앞에 있는 개, 집, 새 이런 것들 다 접사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일, 먹 뒤에 있는 일꾼, 먹이, 먹이다 할 때 뒤에 붙은 꾼, 이 녀석들은 접미사가 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일과 일에다가 꾼이 붙어가지고 일꾼이 됐어. 이때 일 품사 뭐야? 명사. 일꾼 품사 뭐야? 명사. 그러면 꾼은 지금 이 어근 뒤에 붙어 있으니까 미사에 해당할 건데 이 경우는 품사 지금 바꿔줘 못 바꿔줘? 못 바꿔줘. 그냥 의미만 더해주고 있는 접미사거든.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접미사가 품사 바꾸는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항상 품사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다 품사 뭐야? 동사. 먹이 품사 뭐야? 명사. 그러면 이 뒤에 붙어있는 이 얘는 뭐야 이름이? 어근 뒤에 있으니까 미사인데 품사 바꿔 못 바꿔?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라고요. 근데 먹다를 이가 붙어서 먹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 그치? 먹이다 동사. 먹다 동사. 먹이다 동사. 이때 이가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긴 하지만 품사 바꿔 못 바꿔? 못 바꾼다. 네, 그래서 접미사는요, 의미를 더하기만 할 때도 있고, 품사를 바꿔주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뭐 이름으로 한정적 접사, 지배적 접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말을 아예 안 사용하는 학교도 있어서 그냥 아 그렇구나 뜻을 더하는 건 한정적 접사구나 품사를 바꿔주는 거는 지배적 접사구나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 뭐 어근과 어간의 차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 혹시 있나요? 저기 뭐야 우리 새로운 친구들 저희가 단톡이 있는데 뭐 단톡에서 뭐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끔 공지 이런 거 올리는데 거기에 조만간 초대가 다 되실 거거든요. 거기에 김수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물어보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거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나가면서 저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모르는 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모르는 거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 질문 없는 거죠? 네,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숙제. 저기 뭐야? 얘들아 이거 앵간히 공부해가지고는 1등급 받기 어렵거든요. 잘하는 애들이 많이 하니까 물론 우리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네, 좀 열심히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대학하고 하면은 네, 못합니다. 자, 20에서 29쪽 하면 되고 마더텅도 지금 형태소를 끝냈으니까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서 3쪽까지 나눴어요. 이렇게 숙제 해오시면 되고